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송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리셋이란 단어의 정의를 찾아보면요, 시스템의 일부가 과열 현상을 일으켜 동작이 이상하게 되었을 때 전체나 일부를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리셋하겠다, 리셋이 필요하다면서 세 분의 전문가가 리셋 대한민국이라는 대담집을 발간했습니다. 오늘 그 세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세현 국민의힘 전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학자 우스큰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 박사님은 진보 경제학자로 원래 유명하신 분이고, 김세현 전 의원은 개혁 보수의 상징이랄까요? 예. 박용진 의원은 우리 진보 정당 하시다 민주당으로 오셔서 민주당의 차세대 리더? 그나마 제가 좀 설명이 좋네요. 반갑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 그래서. 자기 홍보 자기가 해야죠. 세 분 조합이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요? 그 출판사 기획이에요. 그 출판사에서 캐스팅을 했는데 예. 처음에는 좀 전문가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예. 그거보다는 좀 젊은 정치인 중에서 진보 보수 이렇게 서로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려운 얘기를 놓고 안 싸우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좋겠다. 젊은 거 키워드, 그 다음에 서로 상대 진영끼리 만나는 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 조합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리셋 대한민국인데 리셋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사실상 전 분야에 걸친 동시 리셋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대담 과정에서 분야별로 하나씩 짚어봤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총체적으로 리셋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리셋이 필요하다. 근데 일단 원내에 있는 분은 지금 박용진 의원 한 분이니까 가장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정치권 아닙니까? 격렬하게 뜯어고치고 싶죠. 네. 그 안에 있으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오죽하면 우리 김세현 의원님은 나 이제 불출마한다 이러면서 그 본인 몸담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아주 진짜 격렬한 표현을 동원해서 이렇게 비판하셨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그 야당 시절에 지금의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무중력 상태 이런 경우를 저희도 겪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대변인 2년 하는 동안에 당대표를 9명 모셨으니까 예. 거의 혼란기가 그런 혼란이 또 없죠. 그런데 이게 다 정치권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차세대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보다는 그야말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단타매매 아침에 회의에서 그걸로 먹고 살고 그날 상대편 공격하는 걸로 하루의 정치가 거의 끝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이걸 제도를 바꾸든 문화를 바꾸든 사람을 바꾸든 이건 격렬하게 바꿔야 된다는 데는 100% 공감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김세현 의원이 비판한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드러내서 총선 때 국민들한테 심판받았다. 민주당은 대승을 거뒀는데 지금부터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두 분이 나름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도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이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매일 정치권은 갈등을 또 조장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국회에 계셨으니까 동물국회랑까지 말 나왔는데 이번 국회는 그러면 지난번 국회랑 다를까? 또 그것도 아닐 거라고 많은 국민들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 갈등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랄까요? 그게 사라진 이유라고 할까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이 사라졌다고 보기보다는 저는 지금의 정치권의 주류를 이루는 세력들이 그런 능력 자체를 갖춰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음 세대로 주도권이 넘어가야 될 이유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공존하면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정치 중심으로 들어와야 지금과 같은 정치로부터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좀 덜어지는 환경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대로
공천 때 소위 물갈이를 좀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은 이미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기득권을 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요. 오 박사님도 민주연구원에 잠깐 몸담고 있지 않으셨나요? 잠깐은 아니고 길게 있었습니다. 길게. 그럼 정치권과 나름 소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름의 어떤 답답함이나 이런 걸 느끼셨나요, 당시에? 답답하긴 한데 이 책 말미에 제가 이제 두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린 결론인데 정치가 이상한 건 맞는데 그래도 변호인들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법조인들. 그러면서 제 친구들 중에서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해요. 정치인들은 다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근데 니들은 돈을 누가 내야 움직이지 않냐. 근데 변호사도 그렇잖아요. 그 의뢰를 받아야 움직이는데 정치인들은 돈 안 받아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TV에 보이는 거는 매일 싸우는 것만 보이지만 그 뒤에 또 다른 법을 만들기 위해서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묵묵히 또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정치가 갖는 좋은 덕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돈 주지 않아도 필요하면 움직일 수 있는 한국의 마지막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욕 먹어도 그래도 정치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있다. 좀 했고 특히 두 분 만나면서 이게 안 만나서 그렇지 좀 점잖은 자리에서 한번 토론을 해봐라 그러면은 좀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부정부패 이런 건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죠, 정치권에서. 그런데 박정희 뭐 전두환 이런 사람들 집권할 때 40대였거든요. 김영삼, 김대중 40대 기수로 내세울 때도 젊은 나이였는데. 이제는 정치가 어떻게 40대도 보이지 않아요. 이거 오히려 그럼 이거 후퇴하는 거 아닌가. 뭐 젊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외국 사람에 비춰보면 우리는 젊은 정치인들이 너무 없다. 지금 두 분도 사실은 뭐 정치권에 계셨습니다,만 사회에 나오면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에 들어가면 상당히 젊은 나이로 되니까. 저희 물심부름하는 나이죠. 야, 박 의원 춥다 문 닫아라 그러면 이제 문 닫으러 가고 그래야 돼요. 그걸 어떻게 뭐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정치가요. 청년 정치 하지만 사실은 청년에게는 관심이 없고 청년이 가진 표에게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무슨 이벤트로 늘 선거 때 되면 저도 듣고 많은 정치인들한테 이른바 당 지도부가 묻는 말이 뭐냐면 어디 스토리 괜찮은 청년 없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입해서 그렇죠. 뭘 이렇게 이벤트를 세우고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좀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젊은 친구들을 찾는 거네요. 예, 뭐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 그다음에 저 핀란드의 그 총리 다 30대 중반 애들 이렇게 들어섰지만 그분들 20대 초반부터 정치 경력 쌓은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이 젊다고 야 물 떠와라 문 닫아라 이런 거 시키지 마시고 역할을 주시면 돼요. 그 역할을 자꾸 주고 맡기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를 안 하고 그냥 필요할 때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그냥 이렇게 병풍으로 막 이렇게 쓰려고만 하는 정치적인 게 있어서요. 이런 걸 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정당 정치 내부부터 달라져야 되는데요. 참 먼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클린턴도 30대 때 주지사 했으니까. 네. 근데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국민들이 느끼기엔 노세 이미지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주류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끄는 비대위 체제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확연히 보이고 있는데 그 앞에 여러 이 행태를 보면은 좀 70년대 세계를 살고 있는 듯이 보이는 측면들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은 80년대를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국민들하고는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청년 세대가 체계적으로 정치권에서 자리를 잡고 역할을 맡지 못하는 이것을 기존 정당의 이런 인재 재생산 구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기존 정당에 맡겨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안 된다면은 시민들이 직접 정치인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인재들을 자체 양성하는 어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국회의원 한 사람은 지금 장경태 의원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여야 떠나서 다 스펙 좋은 뭐 화려한 혹은 어디서 성공한 벤처로 성공한 이런 분들만 젊은으로 섭외를 하니까 그런 좀 문제가 있다. 두 분의 같은 말씀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청년 정치인들이 안 나타난다 그런 것도 문제겠습니다만 청년 자체가 요즘에 너무 어렵다. 이 대담집에서도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하도록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뭐 청년이 언제나 안 어려웠냐 하지만은 지금의 청년들은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과거의 청년들은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과연 희망이라도 있겠네요, 청년들이.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세대 지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지금 여기 있는 두 분도 30대 초중반에 나이였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저자로서 저도 88만 원 세대생 30대였어요. 그러니까 네. 30대 때 제가 썼던 저한테 그때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늦었다. 공지영은 몇 살에 했고 누군 몇 살에 했고 그래서 다 20대 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지금 뭐하니.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눈으로 제가 지금 보면은 문화 영역 이렇다면 유명한 감독들도 다 20대 30대 때 치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TV 드라마의 메인 배우들이 그 늙지 않는 40대 남자 배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로맨스 대상이고 여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20대 초반 중반에 배우들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케팅이 없는 거예요. 특히 라디오 같은 노래 들어보면은 90년대 노래 주로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YTN 주말에 듣잖아요. 그러면 뭐 뉴스 조금 나오고 노래 나오는데 다 90년대거든요. 속으로 생각하죠. 국장님이 고르시는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경제에서 따져보면은 지금 40대들이 가장 그 여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마케팅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은 자녀적 마케팅이 움직이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도 나오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을 쓰면은 50대, 60대가 챙겨가는 구조니까 이 막힌 데를 뚫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무데도 안 돼요. 모든 것에 대해서 소외됐다.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면? 유일하게 스포츠에서 된 건데 아니 그 외에는 지금 다 배우들도 그렇고 가수들도 그렇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팟캐스트 시장에 뛰어든 지가 10년 됐는데 그때 1등 하던 사람들이 지금도 1등 합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청년들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90년대 학번이라고 학번 얘기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가진 그나마도 그게 그 지금 50대에 비하면 떨어지는데 그 정도의 갖춘 소득이 30대는 20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한테 맞춰봐야 안 팔리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그 사람한테 주인공이 못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리셋하자 이제. 사실 뭐 90년대 학번님 말씀하셨습니다만 IMF라는 것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사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386이 다 해먹고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런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뭐 정부의 도움, 국가의 지원 이런 것만 바라봐야 되는지. 출판사 쪽에서 약간 가끔 이렇게 대담할 때마다 꼭 책 제목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리셋 대한민국이라는 대담집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또 하나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 이른바 평생 직장, 좋은 직장 이거 이제 공무원들하고 공기업 아주 일부 이외에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 직장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살면서 한 뭐 적어도 3번, 4번 정도는 직장을 바꿀 수 있고 한 번에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잡이 여러 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알바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 형태들을 이미 나타났고 또 뭐 두세 개 정도를 하는 정도는 뭐 기본적인 청년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거 되게 질 낮은 일자리야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일자리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금 하다가 흐지부지 사라져버렸는데 하도 야당에서 공격해서 그런가 봐요.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하면 임금주도 성장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고 또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노력을 하면 한 10년, 15년 정도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자기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래야 아이를 낳고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울 텐데 그거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복지 체계를 갖추는 거, 그다음에 자산을 형성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거. 여기로 가야지 자꾸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무슨 일자리 몇십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숫자 더하는 방식으로만 정치가 얘기하고 기성세대가 얘기하는 건 저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 낳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산업 구조의 방향이라든지 경제 질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안 가고 있는데. 자, 김원님. 예, 오늘 그 발표된 통계에 취업자 수가 또 47만 명 또 줄었다는 게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원인인지는 뭐 그 하나하나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과거와 같이 열심히 대학까지 공부해서 취업을 하는 이런 20세기 모델이 이미 깨지기 시작한 지가 한참이 되었는데, 자꾸 지금의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자기 젊을 때 생각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발상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현실과 이 처방이 맞지 않으면서 이제 괴리가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10년, 20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그 추세, 지금의 기술 변화가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경제나 사회 여건의 변동의 추세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승진을 통한 어떤 직위나 직함 또 어떤 연봉의 수준을 가지고서 성공의 어떤 척도를 삼는 이런 관점 가지고는 이게 지금 요즘 청년 세대가 10년, 20년 뒤에 살아갈 세상에서 이 삶의 양식하고는 이게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그에 맞게 이런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우리가 변화되는 거를 좀 받아들이고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인 비어있는 부분을 메우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건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뭐 사회적 공감대랄까요? 시선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너는 거기 최고학부 나왔으면서 왜 지금 그거를 해? 뭐 그게 돈이 돼? 뭐 미래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지금 세상은 변했는데도 뒤처진다는 거잖아요. 우리 PD도 대한민국 최고학부 나왔는데 제가 맨날 거기 나와서 왜 이거 해? 맨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말을 하지 말자. 네. 근데 김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와닿는다 그럴까요? 청년 문제가. 지역구가 이제 부산이니까. 제2도시였잖아요? 그 청년들한테 부산 살래 그러면은 꽤 적을걸요? 다 서울 가서 살고 싶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뭐 비단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대한민국 모든 지방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랄까요? 지역에서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다. 그래서 다 서울공학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도 좀 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도 부산은 제2도시고요. 근데, 대부분 일자리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지역이 수도권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수도권으로, 거주를 옮기려는, 그런 수요는 항상 있어 왔고요. 이게 사실 뭐 쉬운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방에 더 특화된, 다른, 산업적으로든 또 이런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집중된 무언가가 필요한데 이게 한 지역에서 성공하면은 다른 지역에서 카피를 해서 복제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니까 또 전국이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특성이 없어지고 획일화되는 이런 반복이 되고 있어서 뭔가 지역마다 고유의 성장 전략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영상이나 게임 또 이런 콘텐츠나 또 기술이 결합되는 그런 지점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 박사님이 경제학자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공기업 지방 이전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뭐 정책적으로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뭐 혹자들은 뭐 수도권 대학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던데. 과감하게 해도 별로 크게 안 바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이렇게 볼 때는 지역 소득, 지역 생산을 보면 울산이 1등이었어요. 서울이 1등이 아니고. 울산, 서울 이렇게 갔는데 최근에 보니까 충남이 울산 밑으로 갔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예전에 뒤에서 3등하는 도시는
98년이나 96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더 못 산 건 아니고 이 수치를 보면은 근데 충남이 올라간 거는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 등 여러 가지 효과가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아주 효과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더 내보내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도시를 만들고는 토건적 방식이었거든요. 예. 아니 그럼 그 돈을 그냥 그 새로운 혁신도시를 만들어 쓰지 말고 혁신적 인간에게 썼으면은 건물에 쓰면 몇 천억이었을 텐데 한 사람한테는 몇 억씩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차라리 그럼 지역에서 그런 거 한다는 사람한테 한 5억씩 주면은 더 높지 않았을까라고 좀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도로 놓고 그럴 돈을 아예 사람한테 5억이든 10억이든 제가 청년이잖아요. 그럼 네가 이 지역에서 뭘 만든다 그러면 너 10억 줄게 그러면은 그러면 생각이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바꿔서 차라리 그냥 혁신적 인간한테 줘라 그 돈을 혁신 도시에 주지 말고 그래서 그런 건 한번 발상을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청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다른 모든 세대가 분노를 했습니다만 특히 청년 세대가 이 LH 사태에 대해서 분노를 한 것 같아요. 분노하면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촛불도 나왔고 지금 수치가 보니까 한 20-30명 나왔는데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게 많이 나오지 않은 거 아니냐. 근데 지난번 그 동계올림픽 때 그때 남북 단일팀 만든다고 할 때도 청년들이 촛불 집회를 했거든요. 예. 그때도 조금 했는데 지지율이 뭐 10몇 프로가 출렁거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촛불이 나왔다 안 나왔다가 중요한 거지. 나왔다라는 거는 이미 청년의 뭐 20%에서 30%는 자기 표를 바꿀 정도로 지금 생각을 바꾼 거거든요. 그거 큰 일이죠. 상당한 분노인데 이게 뭐 비단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전 정부에 다 있었고 이게 문재인 정부 터진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닌 건 아니니까 문재인 정부 책임을 볼 수 있으니까 정부 여당도 심각하게 보고는 있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달랠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대책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이런 때 이른바 원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있잖아요. 호들갑만 떨고 그냥 그 표피적인 대책만 세우고 끝나버리면 두고두고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라 제가 어저께도 그 정무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국무조정실장한테 장관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 거기 국토부 지금 왜 가 있냐. 거기 국토부 빨리 빼라. 국토부가 들어가서 그래야 실무적으로 잘 된다. 실무적으로는 지원 받으시고 국토부가 조사의 주체가 되는 것 자체가 이게 웃긴 거 아니냐. 그 말 끝나고 오늘 아침에 경찰에서 국토부 압수수색했더구만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당해야 되는 수사의 대상이 조사의 주체가 되어 있는 거를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국토부가 좀 서포트를 하고 전체 합동조사단의 그 뒤를 봐준다 하더라도 이게 주체로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 볼 때는 이게 또 이러다가 그냥 대충 마무리 지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누가 수사를 잘하냐, 검찰이 잘하냐, 특검이 잘하냐, 경찰이 잘하냐, 이거 가지고 다툴 상황이 아니고요. 일벌백계를 위한 발본색원을 위한 노력을 하는 거,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는 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는 거,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우리 김세현 의원님 옆에 계시지만 우리 둘이 뭘 하면 금방 잘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겨우 가까스로 전수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 합의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보면 여기서 전수조사 하자. 그래 못할 거 없다. 같이 하자. 니네부터 해봐라. 이러면서 한 며칠 흘러가잖아요. 이러는 도중에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볼 때는 저 양반들은 또 저렇게 해서 시간 보내고 날 새는구나. 이러니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수사기관에게 맡기고 혹은 감사원에 맡기고 이렇게 해서 보면 아마 피하간에 여러 명 아마 이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오히려 우리 사회, 공직사회 전체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마음 먹고요. 아예 싹 도려낼 각오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국민적 신뢰도 얻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세상이 좀 바뀌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고 코로나19 때문에 청년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이냐.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고
기계와 기술이 더 발전할 테고 그때는 일자리와 경제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뭐 이 주요 키워드가 코로나19 이후에 기본소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재명 지사가 제일 먼저 주창하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고 김세현 전 의원도 이재명 표 기본소득에 대해서 크게 비판했던 것 같아요. 예,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 비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 이재명 지사께서 내놓은 안은 너무 기본소득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안을 억지로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고요. 세계 최초 기본소득 시행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기본소득의 그 시행과 함께 국민들의 삶이 다른 차원에서 이 경제적 기본권 차원에서 이제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거고 이제 다만 제가 보수 정당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원래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원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목표로 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소득세 그러니까 좀 더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대안적 접근과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형태의 기본소득 방안을 그거는 저 혼자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본 모임이라는 저희 연구 모임에서 만든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듯한 입장이고요. 이재명 지사도 방법론에서는 다르지만 어쨌든 하자는 이야기고 김세현 전 의원도 찬성이고. 박사님, 민주당 내에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원래 사실은 이 기본소득이나 이거는 민주당이 아젠다 했는데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갖고 가면서 또 국민의힘의 아젠다가 될 것 같 그런 생각도 드는데. 찬성했는데 야당이 하자고 그러니까 까인 거죠.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고. 아니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지금도 그렇진 않아요. 이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고 다른 좀 실세인 분이 했으면 이거 맞았을 거더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입장이 바뀌어 보니까 예뻐 보이는데 좀 약간 좀 아니야. 이재명이 아닌 주류 인사가 얘기했으면 충분히 통할 수 있었을 이거 하고 이거 왜 우리는 못하느냐라고 또 그랬을 것 같아서 그냥 학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은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반복과 속도에만 차이가 있는데 발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한 사람에 따라서 확 입장이 바뀐 거니까 이 얘기 안 들어오고 싶어. 그런 느낌이더라고. 다른 얘기가 없는데 2012년 대선 때 경제 민주화로 이런 표현 써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좀 재미를 좀 보지 않으셨나요? 재미를 봤다기보다는 그걸로 집권했죠. 오늘 우리 박사님 빵빵 터지시네. 그 선거 저도 했거든요. 다 가져갔구만. 그러니까 그것도 민주당에서 먼저 한 것 같은데 어쨌든 2012년 총선 대선 때 저희 공약의 1번이 경제민주화였고요. 이제 2번, 3번이 복지하고 일자리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이제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에 간사를 하다가 제가 뒤에 대표까지 했는데 실제로 천연지구 의원 모임이던 경실모에서 뼈대 역할을 했던 법안들을 10여 개를 이제 발의를 했었고 이제 그게 기본이 돼서 마지막에 채택까지 됐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그때 빠졌지만 그래도 지금 행위 규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경제민주화 조치들은 그때 상당 부분 이뤘다고 잡아보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정치에서요.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2016년 교섭단 때 대표연설에서 그때는 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기본소득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처음 얘기한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알겠습니다. 그건 의미가 있고요. 자,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다음에 한 번 더 합시다. 재밌네. 세 분 말씀 오늘 너무 감사하고 리셋 대한민국 여러분들 많이 구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